항체 신약 개발하면 앱클론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은 앱클론의 핵심 기술과 주요 파이프라인, 또 투자 관점에서 체크할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앱클론 하면 역시 그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들이 강점인데요. 기존 치료법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런 시도들이죠.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3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가 네스트라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뭐냐면 질병 단백질에서 기존 약물들이 표적하지 않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결합 부위, 전문 용어로는 에피토프라고 하는데 그걸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아, 새로운 공격 지점을 발굴한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기존 약이 있는데 굳이 다른 데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약물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 약물이랑 같이 써서, 그러니까 병용요법이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를 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거든요. 아, 내성 문제 극복이나 시너지 효과. 그렇군요. AC101이나 AT101이 이 기술 기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스트 플랫폼의 대표적인 성과물들이죠. 두 번째 기술은 아피마비인데요. 이건 이중항체 플랫폼이에요. 이중항체요? 네, 항체에다가 어피바디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백질 조각을 붙인 거예요. 이 어피바디가 항체처럼 특정 단백질에 잘 달라붙으면서도 크기가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좀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뭘 하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하나의 약물이 서로 다른 2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거죠. AM105나 AM109 같은 파이프라인이 이걸로 개발 중이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3번째는 Z-CAR-T. 이건 들어봤어요. CAR-T 치료제에 스위치를 달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컬티 치료가 효과는 좋은데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부작용이 좀 심각할 수 있거든요.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거요. 네네. 이 Z칼틸은 특정 물질을 투여할 때만 컬티 세포가 활성화되도록,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켜고 끌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온오프 스위치 같은 거죠. 와,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렇죠. 이걸로 부작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또 반복 투여로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어서 그동안 어려웠던 고형암 치료에도 좀 더 유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T501 파이프라인이 바로 이 기술 기반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기술들이네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실제 신약 후보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AT101, 네스페셀 같아요. 네, 맞습니다. AT101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죠. 혈액암 대상 컬티 치료제인데요. 기존의 유명한 킴리아나 예스칼타 같은 약들하고 똑같이 CD19이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NST 기술로 찾아낸 그 기존 약물들과는 전혀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새로운 항체 H121A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차별점이에요. 아하, 같은 표적이라도 다른 지점을 공략한다. 네, 그래서 그런지 기존 치료에 실패했거나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보면요.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종양 크기가 줄어든 비율이 94%고요. 완전 관해율,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비율이죠. 이게 68%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와, 기존 치료 실패 환자 대상인데 94%, 68%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신속 처리 대상, 또 기프트 대상으로 지정을 받아서 2026년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허도 8개국에서 확보했고 터키에는 기술 이전도 했고요. 종근당하고는 국내 판권 우선 협상 계약도 맺었죠. 국내에서는 큐로셀이랑 경쟁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큐로셀의 안발셀이라는 약이랑 국산 1호 카트 자리를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AC101은 어떤가요? 이건 중국 헬리우스의 기술 이전된 HR2 표적 항체 치료제잖아요. 네, 이것도 NST 기술로 발굴한 거고요. 위암이나 유방암에 많은 HR2 단백질을 표적합니다. 이것도 기존 치료제인 허셉틴과는 다른 부위에 결합해서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약물이에요. 헬리우스가 HLX22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HLX22로 개발 중인데 최근에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위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헬리우스 주가가 엄청 올랐다는 일수도 봤어요. 그게 앱클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AC101, 그러니까 HLX22가 상업화에 성공하면 앱클론은 매출의 최대 5%를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약이 팔리는 동안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지속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거군요. 네, 시장에서는 잘 되면 연간 수천억 원대 수입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일회성 기술 수출이 아니라 구종한 로열티 수입 모델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한테 새로운 어떤 성공 방정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들이나 최근 소식은 없나요? 아, 그 스웨덴 교수님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후속 파이프라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ZCRT 기반의 고용암 치료제 AT51, 또 FEMAP 기반의 AM50, 대장암, AM109, 전립선암 등이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휴먼 단백질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이신 울렘 마티아스 교수라고 저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단백질 분석 연구에 필요한 항체를 한국의 앱클론에서 공급받았다고 언급을 했어요.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은 셈이죠. 그렇군요.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는 분위기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봐야 할 텐데요.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뭔가요? 역시 가장 큰 단기 리스크는 오버행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요. 약 360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 사채 CB랑 전환 우선주 CPS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이 전환가액이 18,223원이에요. 18,223원? 네, 주가가 이 가격 위로 올라라면 이 CB나 CPS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가 상승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금 조달이 관리 종목 지정 위험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긴 했지만요. 2대 주주인 종근당은 참여 안 했다고요? 네, 그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물론 신약 개발 자체에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바이오 기업의 숙명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특히 ATN-11의 조건부 허가가 제때 나올지 또 AT501 같은 고용암 임상이 성공할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상용화나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 또 자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유상증자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건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앱클론은 네스트, 극칼티 같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특히 AT-에노닌의 임상 결과나 AC오닐 로열티 잠재력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분명 강점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또 단기적으로는 오버행 물량 부담 같은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특히 그 AC오닐의 성공 여부는요. 단순히 앱클론이라는 한 기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전체에 이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이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